딱 정신 승리하기 좋은 각자 이제 해석 투쟁하기 좋은 수치가 나왔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후보가 경쟁력이 있어서 지지율 30% 나오다가 막판에 내가 잘해가지고 이거는 40%가 나온 거야. 역시 단톡방 그 대선 후보 언론 공지반 단톡방도 안 없앴대요. 지금 광폭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메시지 보낸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동훈계는 이제 이렇게 나온 거는 결국은 뭐 쌍권 때문이다, 친윤 때문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뭐 저쪽에서 친윤에서는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우리 분열하지 맙시다. 이제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이게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영남권에서 계속 밀어주잖아. 우리 비판하는 사람들 너희들 입장으로 개혁과 쇄신은 물 건너갈 수도 있다. 지금까지 당권을 갖고 있었던 예. 그런 윤핵관들이 계속 자신들의 주도권과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준 거 아니냐. 생각보다 평소에 찍었던 습관들 그리고 나의 정치 성향이 안 바뀐다. 지난번 작년의 선거가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였잖아요. 그렇죠. 그 심판 선거의 성격이 지역별 득표를 봐도 거의 정확하게 있지 않나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이 좀 다른 변수를 만들지 못했다. 야당과 대화 협치할 상대가 아니라 내란을 심판받아야 할 네.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만약 처음 생각하신다면 이건 윤석열 정권 시즌 2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면 정치 토크쇼 장릉한 여의도 6월 4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21대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선출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됐고요. 앞으로 5년 또 어떤 대한민국이 될지 또 득표를 분석을 해볼 때 과연 우리 민심은 또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아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뭐 선서 등등이 있을 텐데요. 그 장면들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또 중계 화면을 통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분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사함 받고 거듭나셨죠?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벅차오르는 가슴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군요. 장성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어도 늘 비주류인 것 같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예, 평생 비주류의 길을 걷겠습니다. 김준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파트너 바꿔주세요. 이런 비주류들과 일하기 싫어요? 네, 주류랑 이제 방송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주류 기자 신혜영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잠시 후에 아마 대통령 선서가 있을 텐데 그 전에 뭐 댓글에도 많이 올라오긴 합니다만 대법원장과 악수를 하는 장면이 나왔던가요? 네.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예, 오늘 그 취임 선서가 국회 로텐동으로 지금 11시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여기 누가 초청이 되느냐. 네. 오부 요인, 국무위원, 국회의원들이 와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조희대 대법원장도 왔겠죠. 오부 요인에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미소를 띠면서 네.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를 하는 장면이 조금 전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주요 장면들은 저희가 다시 또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 최종 득표율이 뭐 많이들 보셨겠습니다만 49.42%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49.42% 득표율로 당선이 됐고요. 네. 김문수 후보가 41.15%. 네. 그래서 1, 2위 격차가 8.27% 포인트 차였습니다. 네, 네, 이재명 후보의 총 득표수는 1,728만 7,513표고요. 네. 역대 최다 득표수 기록을 이게 경신했습니다. 역대 최다예요. 그렇습니다. 득표수로 따지면 네. 요 뭐 수치 예상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건 됐고 네. 이 1,728만 표라는 숫자는 무엇을 혹시 말한다고 혹시 보시는지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선된 거 놀랍지가 않다. 네. 선거 방송하면서도 긴장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박빙이어야 네, 어느 정도 좀 막 분석도 하고 이럴 텐데 그냥 뭐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좀 맥이 빠진 선거 방송을 했었는데 최다 득표한 것은 네, 진영이 총 결집을 했고 윤석열 정권 심판 의지가 네. 중도층에서 강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표를 몰아주지 않았냐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것에 대해서 네. 진심으로 깊이 축하드린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문수 후보가
이게 예상외로 선전한 거예요? 아니면 김문수 후보의 선전과 무관하게 그냥 표심 자체는 어쨌든 그렇게 갈릴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뒤에 조금 더 분석을 하겠지만 예.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 사람들의 투표하는 어떤 관습들 이런 경향성이 생각보다 휙휙휙 바뀌지는 않는데 이전까지 심지어는 쭉 해왔던 그 경로를 그대로 가더라. 비상계엄이 벌어져도 투표하던 관습대로 좀 많이 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국민의힘은 이번에 앞자리를 4를 찍느냐 3을 찍느냐 이거를 가지고 굉장히 촉각을 고두세웠는데 4를 찍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이게 이제 본격적인 해석 투쟁에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네. 이게 8.27%포인트 차인데 이게 어떤 대선하고 비슷하냐면은요 1992년 92년이요? 예, 김영삼, 김대중의 표차가 8.14% 정도 돼요. 8%포인트 정도 되니까 그때 삼자 구도였거든요. 그때도. 아. 그러니까 김영삼 41.96, 김대중 33.82. 그래서 예. 그때가 한 8% 정도 이제 차이가 났으니까 그런 정도의 지금 차이가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표 차이는 그 정도로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시고, 여튼 뭐 댓글에서도 그렇습니다만 40%가 넘는 득표를 했다는 것에 조금 놀라는 분들도 계신 것 같기도 깜짝 하고. 놀랐어요. 40% 넘는 네, 거. 40%안 넘을 줄 알았어요. 출구조사랑 좀 많이 달랐고요. 달랐어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막판에 대구 경북 영남권에서 투표율이 상승한 게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로의 집중도가 높아진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 선거 구도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윤석열 정권 심판이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론자였고 윤석열 정권 시절에 장관을 했던 분이 나와서 선거운동을 했는데 40% 넘었다. 네. 와, 이것은 정말 진영의 결집도 높아진 것도 놀라웠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견제 심리, 비토 심리도 강했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본격적으로 뭐 투표율, 득표율 분석해 보기 전에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일성부터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이제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직접 찾았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메시지를 냈는데 핵심이 국민 통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에게 주어진 5가지 사명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저에게 맡기신 첫 번째 사명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고 다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는 없게 하는 일.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맡기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이 고통스러운 삶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회복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메시지들을 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오늘 이제 날이 밝고 나서 첫 번째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참배를 하면서 첫 공식 일정을 소화했고요.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방명록에 적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전 11시부터 국회에서의 취임 선서가 열리고 있는 것이고, 네. 저는 이렇게 화면으로 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당선이 되고 나서의 메시지 그다음에 지금 취임 네. 선서가 시작된 것 아, 같은데 그래요? 좀 한번 화면을 볼까요? 키워서 볼까요? 두 네. 번째 국가를 여러분이 보위하며 맡기신 경제를 조국의 평화적 살리고 통일과 민생을 회복시키는 국민의 자유와 것. 온 복리의 힘을 증진 다해서 여러분들의 민족 이 문화의 고통스러운 창달에 삶을 노력하여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대통령으로서의 가장 직책을 확실하게 회복시켜 성실히 드리도록 수행할 것을 네, 지금 아마 저희가 송출하는 과정에서 소리가 약간 좀 중복해서 들리긴 했는데요. 저희가 다시 좀 정리해서 깔끔하게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제작진 분들은 준비가 되시면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바라겠고. 네, 된 것 같습니다. 다시 그렇습니까? 화면 띄워주실까요? 네. 보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께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내빈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들어오면서 우리 야당 대표님들 못 뵈가지고 악수를 못했는데 혹시 오해 안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또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진정한 대한민국을 향한 첫발을 내딛습니다.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서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그리고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입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 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입니다. 한강 작가가 말한 대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에 세계 5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K컬처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 이 자랑스러운 동방의 한 나라가 이제는 맨손의 응원봉으로 최고 권력자의 군사 쿠데타를 진압하는 민주주의 세계사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여정을, 대한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을 전 세계인들이 경이로움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색 빛의 혁명 K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새 활로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뚜렷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낡은 질서가 퇴조하고 새 질서,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시대, 눈 깜빡할 사이에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시대가 열렸습니다. 기후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산업 대전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보호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는 우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합니다.
변화에 뒤처져서 끌려갈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며 앞서간다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이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구하는 일, 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짐작조차 하기 힘들 땀과 눈물 그리고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늘진 담장 밑에서도 기필코 해를 찾아 피어나는 6월의 장미처럼 우리 국민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노로 삼아 험한 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반드시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비상경제 대응 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합은 유능함의 지표이고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 세력들이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가르고 혐오를 심는 것입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이 위기를 극복해내겠습니다.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 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그의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세우겠습니다.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습니다.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쓸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할 것입니다. 우리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한편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고 주가 조작 같은 불공정 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서 피해를 입는 일은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 안전 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비로소 가능합니다.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 국가의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네. 자, 이재명 대통령 21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취임 선서 그리고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쭉 이제 듣다가 잠깐 왔는데요. 내용들이 이제 상당히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주로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셨는지 그거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뭐 회복과 통합을 키워드로 한 연설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 주권을 빼앗는 내란 네. 재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냈고요. 또 소통과 대화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 되살리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 댓글창에서 대본 없이 한다는 이제 그 괜한 논란이 돼갖고 근데 뭐 이 중요한 자리에서 뭐 예. 그렇게 하지는 않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보통 이제 프롬프터 같은 게 양옆에 이렇게 위치해 있죠. 예, 예, 뭐 그렇게 해서. 그렇고 뭐 당연히 중요한 연설인이 많든 네. 사전에 연설문을 준비를 하는데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전직 대통령이 이제 워낙 이제 좀 고개를 좀 왔다 갔다 했었다 그것과 이제 보니까 좀 이제 비교가 그 돼서. 비교를 해서 아마 그런 댓글들을 뭐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여튼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선서 이후에 나중에 이제 취임식이 아닌 임명식 네. 이거를 재연절에 한다고 아마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수위가 없이 빨리 시작을 해야 되니까 네. 오늘 약식으로 이렇게 취임 선서를 하고요. 네. 재연절인 7월 17일에 이제 공식 이제 여태까지 취임식으로 불렀던 행사를 여는데 취임식이라는 용어보다는 임명식이라는 용어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네. 대통령이란 게 국민이 임명해주는 자리인 만큼 그 의미를 살려서 임명식을 열겠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민께 드린 말씀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내용들을 쭉 정리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시 대통령 당선 그리고 이제 당선 이후의 이야기 좀 더 나눠 볼 텐데 일단은 최다 득표 얘기도 아까 뭐 전해 주셨었습니다만 왜 50%가 이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숫자다 이런 얘기들이 그 선거 전에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과반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숫자 5로 시작하니까 의미를 일부러 부여를 한 건지. 그러니까 이 정도 득표라면 충분히 압도적인 뭐 표차로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국회도 여당이 이제 완전 다수일 테니까 뭐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걸림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될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저 정영진 앵커님께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유감이요? 네. 이재명 대통령님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싶었는데 중간에 끊으셔가지고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감동적인 연설문은 끝까지 들었어야 한다. 네. 가슴 속에 새기고 머릿속에 넣고 되뇌이고 암기까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너무 끊으셔가지고 네, 너무하신다. 거기 좀 많이 섭섭하셨군요. 너무 엄청 섭섭해요. 네, 저도 뭐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그쵸. 네. 듣고 싶었죠. 그러나 신혜영 기자님 잘못이네. 예. 자 그렇게 해서 안타까움은 안타까움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네,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는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네. 의미가 있잖아요. 국민 과반수 이상이 찬성 나의 임명에 대해서 뭐 대통령 당선에 대해서 동의했다 그러면 네. 민주적인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 가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을 그냥 야당 눈치 보지 않고 국민의 선택이다, 주권자의 명령이다 하는 명분을 갖고 밀어붙일 수 있는 최소한의 이제 정당성이 확보됐다 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렇게 49.42% 득표를 얻은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역대 뭐 대통령 중에 최다 득표를 한 것도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걸 뭐 못 넘었으니까 정당성이 없고 조금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네. 권력이라는 것은 음. 행사할 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좀 행사하지 않을 때 더 무서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이 내란 세력이고 불법 비상계엄에 동조한 세력이기 때문에 야당과 대화 협치할 상대가 아니라 내란을 심판받아야 할 네.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만약 처음 생각하신다면 이거는 윤석열 정권 시즌 2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득표율, 득표수를 갖고 야당과 대화 타협하면서 통합의 정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네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득표율 혹은 뭐 이제 우리 전국 단위 그 득표율의 색깔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그거 보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을 통합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현재 지지율 뭐 득표율 같은 걸 이제 보게 되면 상당히 동서가 완전하게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긴 하잖아요. 과연 이거 대통합이라는 게 가능할까 혹은 뭐 이게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대통합이란 거는 그러니까 추구해야 될 목표인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완벽하게 그러면은 뭐 민주당만 모든 국민이 다 지지하면 그게 대통합은 아니잖아요. 원래 네네. 그러니까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고 뭐 이 정당도 지지하고 저 정당도 지지하고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그거와 관련해서 이게 무한 정쟁이나 이런 정글 같은 이런 싸움이 아니라 서로 또 합의할 건 합의하고 뭐 얘기할 건 대화할 건 대화하고 서로 이런 다른 거 건 좀 인정하고 다른 건 인정하고 이런 예. 거를 이제 대통합이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예. 생각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뭐 다 젠더가 다르고 다 다른데 이거를 뭐 어떻게 강제로 통일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대통합이라고 볼 수 없고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번 선거가 이 색깔로 지금 말씀면은 좌민 우국 뭐 이렇게 정도의 좌는 민주당, 예. 밑에 국토를 보면은 오른쪽은 국민의힘 이렇게 좀 된 것 같아요. 너무 예. 이렇게 딱 정확하게 싹 선이 나뉘니까 그것도 약간 좀 걱정은 좀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사실은. 예. 새로운 현상은 아니고 예전에도 이런 식의 지도가 상당히 네. 이제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유의미하게 본 거는 이번 그 대선은 사실은 지난 총선, 작년 총선의 연장선상이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거를 좀 더 지역별로 들어가 보면은요. 네. 이번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표를 더 얻은 곳이요. 딱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네. 용산, 서초, 강남, 송파. 네. 나머지는 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더 얻었거든요. 네. 근데 대략 뭐 지난번에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얻은 지역구랑 대략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예.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예를 들면은 연천 네. 뭐 연천이라 포천도 이번에는 안 넘어갔는데 연천, 가평, 양평, 여주, 분당 이런 데가 김문수 후보가 더 얻었어요. 여기가 정확하게 지역구예요. 그쪽에 네. 국민의힘 지역구. 그리고 인천도 강화, 옹진만 국민의힘 후보가 더 김문수 후보가 더 얻고 나머지는 다 민주당인데 지역구랑 거의 일치해요. 무슨 네. 얘기냐면은 지난번 작년에 선거가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였잖아요. 그렇죠. 그 심판 선거의 성격이 지역별 득표를 봐도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 지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심판 선거라는 큰 틀에서의 내란을 일으키고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좀 다른 변수를 만들지 못했다 그렇게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지역별로도 그렇습니다만 세대별로도 확실히 차이가 좀 났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세대는 이제 40대와 50대로 보입니다. 40대에서 72.7%라는 압도적인 득표를 이거는 이제 출구조사 결과죠. 저희가 득표율은 알 수가 없지만 네. 네,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이 40대에서 72.7%, 50대에서 69.8%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4, 50대가 거의 70%를 넘나드는 정도의 압도적 지지를 보냈는데 4, 50대의 특징은 뭐 어떻게 해야 되길래 이렇게 이재명 후보에게 몰표를 좀 준 겁니까? 사회 중추 세력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뭐 586과 386과 함께 민주화 운동을 했던 예. 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타켓형 정책을 잘 한 것 같아요. 예. 근로세라든지 집값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네. 상당히 저분들이 투표할 수 있는 요인을 이끌어냈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또한 윤석열 정권이 참 상식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을 상당히 많이 한 것에 대한 네. 분노가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릿수 가냐 마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예측이 좀 많았는데 결국은 두 자릿수는 못 갔고요. 8%대 지지율이었죠. 이준석 후보.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전에 이제 분석을 좀 디테일하게 해보기 전에 네.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패배 승복 선언 그게 장면도 있습니까? 잠깐 보고 올까요? 네. 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선되신 이재명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어떠한 위기에 부딪히더라도 국민의 힘으로 위대한 전진을 계속해 왔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선거의 결과 그리고 책임은 모든 것이 저의 몫입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저희가 또 잘했던 것과 못했던 것들이 있을 텐데 잘 분석해서 정확히 1년 뒤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또 저희 개혁신당이 한 단계 약진할 수 있기를 저희는 기대하겠습니다. 네.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성원 보내준 국민에게 감사드린다는 김문수 전 후보 그리고 이준석 전 후보, 이준석 의원은 다가오는 지방 선거에서 한 단계 약진하겠다 이런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일단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릿수 실패한 거는 어떤 원인이 제일 큽니까? 이준석 대표의 한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한계? 네,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예. 또 이준석 후보의 1인 정당이잖아요. 네. 대한민국에서 지역에 기반하지 않은 이념 정당은 성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요, 뭐 내란 세력 그리고 반탄 세력, 뭐 윤석열 정권의 동조한 세력, 막 이런 뭐 프레임에 갇혀져 있었지만 영남이라는 기본적인 지역적인 기반이 있기 때문에 40% 이상의 득표를 할 수 있었는데 네. 이준석 후보의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기반이 없어요. 그리고 조직도 없었습니다. 네. 따르는 국회의원들도 3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군소정당이었잖아요. 그러한 지역과 조직의 열세가 이번에 드러난 것이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한계를 명확하게 좀 드러낸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거티브는요 네. 후보 자신이 하면 안 돼요. 예. 그 사이드에서 좀 해주고 지원 사기 해주고 대선 후보는요 예. 비전을 얘기해야 되고 정책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대위원장급 이하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를 했어야 하는데 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개혁신당에서 스피커로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대단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서서 TV 토론 때 네거티브를 하다가 네. 그 역풍을 온전하게 맞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이회창 후보의 병역 비리에 대해서 본인들 입으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다 다른 뭐 사람들 네네. 아니면 의원들이 네거티브를 했지. 그러니까 그 두 분은요, 뭐 외환위기를 극복을 하겠다, 네. 국민 통합하겠다, 뭐 그 지역 비전을 균형 발전하겠다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미래 지도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네. 네거티브의 한계에 빠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네, 들고 네,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참모 기능의 부재. 참모. 예, 그러니까 3차 TV 토론 때 그러한 이슈를 꺼내는 것이 예. 선거에 도움이 되냐, 득표에 도움이 되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걸렀어야 되는데 네. 그것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도 좀 부족한 참모 기능의 부재도 이번에 10%를 못 얻는 네. 요인이 되지 그러니까 않았을까. 이준석 후보가 스스로 그냥 내가 그냥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해버리고 말아버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혼자 결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후보님 이거는 안 된다. 그걸 막아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근데 후보를 설득할 수 있는 네. 선대위 차원의 조금 뭐 경륜이 있거나 아니면 존경받는 약간 인사가 장성철 없는 부분. 소장님 같은 사람이 저는 뭐 아니에요. 저는 있었어야 된다. 저는 이재명 후보 대통령 당선되는 거를 12월 3일부터 예측했던 아니 사람이기 오늘 때문에.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 오늘 왜 새로운 그러시는 시대. 아. 새로운 시대에 지금 뭐 기쁘지 않습니까? 이저 8월 15일부터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대체로 이런 스타일이죠. 예. 그런 못 듣겠네요. 도저히. 바꿔주세요. 패널 좀 바꿔주세요. 저도 듣기가 아주 진짜 힘듭니다. 예예. 정도껏 해야지 이분들 진짜 진짜. 좀 위험한 분들이네. 네. 새 시대에 동참하라. 예? 자 그래서 이준석 의원은 그 선거비 보조는 아예 이제 못 받게 된 거죠. 그렇죠. 네, 못 받게 됐고. 네, 10% 이상일 경우에 반액을 보전받고 15% 넘어야 이제 전액을 네. 받는데 이제 그건 받기가 어려워졌고, 근데 저희가 그 이준석 후보 관련해서 또 하나 짚어볼 만한 포인트가 네. 어쨌든 이제 2030 젊은 세대의 지지를 많이 받았잖아요. 실제로 출구조사 결과를 봐도 이제 그런 경향이 보이는데 하나 주목할 점은 이 성별별로 또 그러니까요. 예, 지지세가 많이 갈립니다. 확연하게 갈리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서 2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37.2%인데 예. 여성의 경우에는 10.3%가 나오고요. 네. 30대 남성의 경우 25.8%, 여성의 경우에는 9.3%의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것도 이준석 후보가 좀 극복해야 될 과제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지세가 네. 20, 30대 남성에게만 유독 국한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준석 후보 같은 네.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더 이제 네. 보완 설명을 하면은 아까 장성철 소장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룹 싱킹, 집단 사고의 위험성을 이번 TV 토론의 그 말실수에서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집단 사고의 위험성. 예.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네. 이게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일반인의 상식에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위험했다. 20, 30대 남성을 중심으로 특정 타겟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네. 대선 후보가 되려면은 굉장히 여성 얘기도 들어보고 그들의 시각도 반영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했을 때 이런 사고가 났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개혁신당 얘기를 제가 좀 들어봤어요. 일단 사고는 났잖아요. 3차 토론에서 그 네네. 발언이. 그거를 이제 수습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시니어 그룹과 주니어 그룹 간의 이견이 좀 있었다라는 거. 경론이 벌어졌다. 뭐 경론이 어느 정도 수준일까 모르겠는데 쉽게 얘기하면 시니어 그룹은 이거 굉장히 큰 사고다. 소위 말해서 석고대죄해야 된다. 네네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주니어 그룹에서는 정면 돌파해야 된다 이거. 아.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결국은 정면 돌파 쪽으로 방향이 잡힌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 아들이 문제지 그거를 갖다 쓴 게 우리가 왜 문제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잖아요. 실제 개혁신당 쪽에서 보는 거는 이 대선 TV 토론 이 3차 발언 이후로 대략 3% 포인트 정도 빠졌다.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상승세였던 거는 맞거든요. 어쨌든 주목도가 계속 많이 TV 토론에서 주목도가 올라가고 무당층이나 무응답층이 이제 점점 더 결정을 하는 그 상황에서 그래서 네. JTBC 메타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12까지 공식적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내부에서는 15까지도 정말 선전하면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상승세가 꺾였고 그 네. 이후에 대응으로 인해서 대략 3% 빠졌으면은 지금 8.3이잖아요. 2에서 3이 빠졌으면 사실은 이건 두 자릿수 찍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정무적 대응에 대해서 판단에 결국은 사고를 친 것까지 치고 나서도 사실은 이게 수습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어떻게 이제 보완을 할 것이냐 사실은. 그리고 동탄에서도 이준석 후보는 13밖에 못 얻었어요. 본인 지역구에서도.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아까 전에 그 지역 그 이제 연고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역 기반을 이게 8%가 어떤 의미냐면은요. 1987년 대선에서 JP가 얻었던 게 8.1%예요. JP가 얻었던 포션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이준석이 그러면 JP 정도의 중량감과 이런 걸 가지고 앞으로 정치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지역 기반이 없어요. 거기는 어찌 됐든 충청권에서 계속 배출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국 득표율이 다 똑같아요.
이러면은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없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 개혁신당의 큰 위기고 그러니까 지지세가 전국 골고루 펴져 있는데 좀 얇게 펴져 있어서 예. 차라리 어디 지역이 좀 뭉쳐 있으면 지역 의원들이든 뭐 아니면 뭐 지방선거에서도 뭘 해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JP가 그냥 20년 했잖아요. 충청권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다 그게 우리나라 소선거구제에는 그게 가능한 건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세대 결합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세대포 이론. 네. 그러면은 이준석이 끌어온 거를 가지고 윤석열이 이겼을 때 그때 세대포 이론으로 이준석의 값어치는 있지만은 독자적으로 그러면 뭔가를 할 수 있느냐가 지금 물음표가 켜졌다 이렇게 봐야 이런 될 것 같아요. 경우에는 그러니까 총선 같은 데서 뭐 전국적 지지가 좀 나와서 비례대표를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정도의 기대는 할 수 있으나 어디에서 지역구 의원을 낸다든지 아니면 지방선거에서 뭐 승리를 한다든지 이러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정도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 얘기도 조금 김문수 후보요? 네, 좀 디테일하게 좀 분석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사실 41.15% 그러니까 저희가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 전까지 봤던 조사에서 앞자리에서 4를 찍은 조사가 굉장히 드물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막판에 어떤 보수의 총 결집이 있었다. 뭐 그렇죠. 투표율도 사실 이번에 역대급으로 그러니까요. 높았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대구 경북에서 막판에 막 투표율이 쫙 올라갔잖아요. 예. 그게 결국에는 우리 김문수 후보를 지키자라는 거 그리고 이재명 후보만은 안 돼. 네. 이러한 것들이 좀 결합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도 들고 음. 참 정치 평론가로서 의미를 부여하기가 대단히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네. 대구 경북에서 투표율이 높아진 거는 막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개적인 활동을 한 것도 예.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아,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향을 좀 줘요. 우리가 여전히. 수도권에서 생각하는 것과 예. 이 대구 경북에서 생각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인 위상이 좀 괴리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도 현실적으로 인정할 네.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아까 지도를 봤을 때 이게 동서가 파란색, 빨간색으로 나뉘었잖아요. 근데 이제 빨간색인 지역에서도 예를 들면 PK,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40%대의 맞습니다. 굉장히 높은 지지를 얻었어요. 맞습니다. 득표를 했는데 대구에서는 네. 지난 대선에 비해서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이 떨어졌습니다. 아주 소폭이긴 하지만.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예. 상당히 TK에서 선전을 할 거라는 예상이 좀 많았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역주의의 벽을 좀 넘지 못했다라는 거고 이게 저는 정치적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과거 우리가 중도층이라고 스스로 자가 진단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실제 중도층에서 실제 무당층이나 스윙부터는 한 5에서 10도 안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본인이 중도라고 얘기하지만은 지지하는 정당은 이미 있고 네. 거기에 경향성은 항상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지금 이 숫자를 보면서 제가 약간 뭐 소름까지는 아니고 깜짝 놀랐던 게 예. 이제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받은 게 49.4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권영국 후보 0.98을 더하면은 50.4예요. 50.4. 예, 이재명, 소위 말해서 권영국. 범민주 진보를 합치면 50.4입니다. 네. 자, 그런데 지난번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47.83에 심상정 2.37을 더하면은 50.2예요. 여기에다가 김재현 진보당 김재현이 네네. 0.11을 얻었거든요. 그러면 네. 50.3입니다. 예. 총량이 안 변해요. 그러니까 아. 이거를 그래서 내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네. 좀 깨질 수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예. 결국은 보수가 가지고 있는 총량, 진보가 가지고 있는 총량 거기에서 단 몇 퍼센트 포인트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거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이 내가 전통적으로 찍던 정당을 또 관습적으로 찍는 거는 맞는데 네. 쉽게 얘기를 하면 이번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론, 정권 유지론과 정권 교체론을 물어보잖아요. 네. 정권 교체론이 58에서 60 정도가 나왔어요. 네. 이게 대체적으로. 네. 자 그러면은 정권 교체론은 이재명의 49.4이랑 이준석의 8.3이랑 권영국이랑 합치면요 대략 60좀 안 59 정도 나와요. 대략 그러니까 비슷하네요. 예,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김문수의 이제 40일 정도가 네. 정권 유지론이 38, 39 나왔거든요. 거기하고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지가 이준석이라는 선택지가 있으니까 내가 평소에 보수 유권자였던 사람들은 이재명은 그래도 차마 못 찍겠다.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준석 쪽으로 가자. 이런 식의 이제 피난처가 됐던 거죠. 내란에 대해서는 판단을 했지만은 진보 민주당까지는 못 가겠다라는 게 있었다는. 그래서 생각보다 평소에 찍었던 습관들
그리고 안 나의 바뀌네. 정치 성향이 안 바뀐다. 이렇게 아니, 뭐 보시면 될 것 여론조사도 같아요. 뭐 딱히 말씀 들어보니까 별로 여론조사도 할 필요도 없겠네. 근데 사실 그 논리로 가면 네. 약간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단일화 안 해줘가지고 우리가 줬다. 우리가 얻을 표를 이준석한테 뺏겨서 졌다. 이제 그렇게도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가 49.4인데 예. 김문수, 이준석을 합치면 49.49예요. 그래서 더 높죠. 예. 0.07% 포인트 이기는데, 예. 근데 이준석의 표가 그대로 김문수한테 가냐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에선 뒤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먼저 살짝 운에 띄우면은 네. 그냥 쌍권 친윤들이 이거를 억지로 단일화 한덕수 옹립하려고 해서 김문수 또 세우고 거기서 장난질을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반 윤석열 성향을 보였던 유승민, 안철수, 뭐 이를테면은 뭐 한동훈 그리고 뭐 오세훈까지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됐더라면은 이게 박빙으로 갈 수도 있었다. 그러면 이준석하고의 단일화도 좀 더 가능하고 어쨌든 이게 회고적 투표보다는 대선은 전방적 투표이기 때문에 후보들을 네.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었는데 그거를 친윤들이 다 말아먹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그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선거 전에는 혹시 뭐 영향이 있을까봐 뭐 별로 이렇게 이야기를 잘 못하긴 했습니다만 대통령 후보로서 이렇게 갑자기 등장한 게 뭐 1년 전도 아니고 2년 전도 아니고 정말 딱 12월 3일 그 계엄 이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면서 이제 그게 갑자기 뭐 무슨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조금 꼿꼿해버리는 예. 바람에 그러면서 갑자기 뭐 대선 후보까지 이렇게 등장을 한 거라 야 과연 후보 개인의 어떤 경쟁력 같은 게 어디서 있을까? 물론 뭐 파도 뭐 미담만 나오니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했습니다만 그 무슨 대통령 후보로서의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분도 사실 많긴 했거든요. 누가 나와도 뭐 보수 후보로서는 네. 이 정도는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그러니까. 예측이 되고 네.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국민의힘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후보를 내세웠으면은 아. 진짜 좀 역전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표를 네. 보면 잘하면 그럴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네. 그러한 후보를 바꾸려는 해괴망측한 행동을 안 했으면은 어땠을까.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후회가 남을 것도 같은데 이 41.15%가 국민의힘에는 상당히 큰 숙제를 남겨준 것 같아요. 독약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게 국민의힘에. 왜냐면은 봐봐. 이렇게 해도 40%가 찍어주네. 그렇지. 네. 그것도 있고요. 뭘 바꿔 그냥 해 하던데도 네. 뭐 이럴 수- 영남권에서 계속 우리 밀어주잖아. 당신들 말이야,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이 당신들 의원들 막 무슨 영남권 의원들이 당을 망쳤네, 보수 진영을 망쳤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막판에 투표율도 이끌어 올리고 득표율도 이끌어 올렸으니까 우리가 40% 넘은 거 아니야. 우리 비판하는 사람들 너희들 입당으로 당의 주도권은 우리가 가져갈 거야. 그러면서 개혁과 쇄신은 물 건너갈 수도 있다. 진짜 그럴 수도 지금까지 있겠네. 당권을 갖고 있었던 예. 그런 윤핵관들이 계속 자신들의 주도권과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준 거 아니냐. 와, 국민의힘이 그러면 변하고 쇄신하고 개혁하기는 어쩌면 이 선거 결과가 더 안 좋은 뒤로 것 같아요. 후퇴시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진통제예요. 음. 그러니까 병에 걸렸으면은 빨리 뭘 약을 먹어야지 수술을 먹어. 수술해서 고쳐야 네. 되는데 네. 근데 진통제 맞고 통증이 없어. 그러니까 난 병이 나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안 좋은데. 안 좋아요. 예. 지금. 그럼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다음 전당대회 나와요? 전당대회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예? 전당대회가 국민의 없어요? 분위기는. 개- 전당대회를 비대위로 안 한다. 또 계속 또 간다고요? 네. 지금 그게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나중에 따져봐야 되는데 네. 지난 주말까지의 윤핵관들과 당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지도부의 생각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번에 의총을 열어서 사퇴한다. 예. 김용태 비대위 체제는 당분간 유지를 한다. 아.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 체제가 조금 야당 당대표로서 지도부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면은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쭉 가고 이제 당의 혼란 수습 못하고 야당으로서 역할, 지도자로서 역할 잘 못하면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 당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영남 윤핵관들의 입맛에 맞는 비대위원장을 영입하는 데까지 역할을 해라.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전당대회 열 때냐 지금 우리가 야당으로서 지금 위기 상황인데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의총에서 의총에서 네. 전당대회로 갈 거냐 아니면 현재 시스템으로 갈 거냐. 네. 근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뭘 또 전당대회와 이 분위기에서 그냥 이 분위기가 더 강하다는 말씀이신 강하죠.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전당대회 열면은 당이 바뀌어야 되라는 흐름에 맞아서
그러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당권에 도전을 하면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 될 가능성 많어? 예. 그럼 우린 다 죽었네. 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지금 전당대회를 안 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요. 네, 한동훈 대표가 당장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구태 정치에 대한 단호한 퇴장 명령을 내린 선거였다. 이렇게. 그 메시지는 딱 두 가지예요. 네. 내가 나갔으면 이겼어. 윤핵관들 너희들 물러나. 딱 그거를 페북에다가 썼는데 네. 그런 방향으로 가야 국민의힘이 네. 다시 한번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네. 최소한의 명분과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저렇게 생각이 듭니다. 되려면 적어도 한 35%뭐 이렇게 이제 나왔으면 저 얘기가 훨씬 더 힘을 받을 텐데 40% 넘겨버리니까 저것도 좀 애매하게 됐다는 거네. 김문수로 되네. 약간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막대기를 꽂아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누구를 꽂아도 되는 거고 제가 이제 딱 정신 승리하기 좋은 각자 이제 해석 투쟁하기 좋은 수치가 나왔다. 앞자리가 3위냐 4냐는 상징적으로 39.9와 40.1 뭐 이게 0.12% 포인트 차이지만은 네네. 각자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후보가 경쟁력이 있어서 지지율 30% 나오다가 막판에 내가 잘해가지고 이거는 40%가 나온 거야. 역시 단톡방 그 대선 후보 언론 공지반 단톡방도 안 없앴대요 지금. 광폭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메시지 보낸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들어가 네.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얘기 지금 앞으로 정치하겠다, 당권 네. 노리겠다라는 김문수는 그렇게 정치 승리하고 있고, 아. 그리고 이제 한동훈계는 이제 이렇게 나온 거는 결국은 뭐 쌍권 때문이다, 친윤 때문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뭐 저쪽에서 친윤에서는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우리 분열하지 맙시다. 이제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이게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김문수 전 후보가 네. 당권을 접수한다,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는 것은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예. 본인은 의지가 강할 것 같지만 첫 번째로 당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깔보는 심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뭘 왜 깔봐요? 우리가 당신 대선 후보 만들어줬어. 왜? 한독수란 단일화하라고 만들어준 거지. 당신 능력 있어가지고 자발적으로 본인 능력으로 대선 후보 된 거 아니야. 너 힘으로 착각하지 된 거 마. 아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 네. 김문수 후보를 똘똘 뭉쳐가지고 옹이하는 조직적인 의원 그룹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선 후보로서 역할이 끝나는 순간 김문수 후보의 정치적인 생명력은 이제 끝이다. 끝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그런 현역 생각이 의원도 듭니다.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 말씀이 진짜 맞는 것 같은 게 그때 막 그 후보 교체할 때 그때 이제 당의 주류들이 어떻게 김문수 후보를 대했는가를 보면 알량한. 네. 네, 그거 보면 그 사실 단어예요. 대선 그 이후로 뭘 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세상에서 해요. 가장 슬픈 후보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그 유명한 장면이 있잖아요. 네. 후보가 돼가지고 이제 당의 선대위에 이제 왔는데 네. 김문수 후보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렇게 했잖아. 여기 앉아. 맞아. 본인보다 정치 선배고 뭐 맞아. 얼마나 이제 오랫동안 어쨌든 대선 후보인데 반말 찍찍하고 여기 이미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친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서로 이제 소통을 잘하고 성철이 이쪽으로 앉아. 격이 없이 이렇게 하면 이런 큰일 이슈 나요. 나와. 권성동 오늘 나와. 원래 좀 그런 스타일이긴 잠깐 해요. 방송 누가 스톱. 나와. 네. 자 그리고 네. 아 근데 네. 어제 소장님 다른 그 방송에서 네. 지금 민주당 넘어갈 국민의힘 의원 더 있다. 아니 그러지 아, 않을까라고 국민의- 전망한 아니, 거죠. 정말. 핵심 정보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정보는 없고 네. 그냥 네. 정계 개편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네. 넘어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진짜 여당 체질인 것 같아. 그렇게 그런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분들 있고. 그리고 조금 뭐 법적으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 그리고 난 뭐 특별히 내가 뭐 국민의힘에 내가 충성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네. 민주당에서 새로운 시대에 동참해라라고 네. 하면 아유 감사합니다. 얼른 가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민주당한테도 도움이 되나요? 예를 들면 지금 뭐 한 190석 가까이 되는데 그 190석에서 예를 들어 한 200석 넘어가고 이러면 오히려 좀 부담되거나 왜냐면 이제 개헌선을 많이 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 조금 너무 좀 과해 보인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는 않을까요? 그게 대단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석이고 판단인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김민석 의원을 국무총리 시키고 네. 네. 많은
민주당의 인사들을 내각의 장관으로 예. 임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우리가 한 채 틈도 보이지 말고 주도권을 갖고 밀어붙이는 게 낫겠다. 그러려면 의회에서 200석 정도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면은 네.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법안, 헌법 개정 그리고 예를 들면 의원 제명 같은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 집권 세력으로서는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말 나온 게 그 과연 이번 내각에 누구 들어가는지 지금 화평 그렇습니다. 막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 기자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 국회 일정 마치고 뭐 야당 대표를 오찬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제 끝내고 나면 바로 용산 집무실로 가요. 네. 가서 지금 시간이 확정되진 않았는데 오후에 대통령실 인선을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일단 뭐 내각 관련해서 김민석 의원 이번에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았는데 네. 국무총리로 내정이 이야기가- 됐다. 아, 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국무총리. 네. 네.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비서실장 자리에는 네. 강훈식 의원이 내정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찐명이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운 사람이에요. 개파색이 좀 옅은 편인데 네. 뭐 이번 대선 국면에서 굉장히 숨겨진 실세였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 네. 뭐 전략본부장 이번에 선대위 총괄본부장 맡으면서 비서실장으로 내정이 됐다라는 이제 보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네. 전화기가 꺼진 걸로 봐서 맞는 것 저랑 또 같습니다. 친분이 있는 아 전화기가 네. 꺼져 있어요. 어제부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예. 존경하는 후배님입니다. 예, 아, 아무튼 말씀드리고. 그렇고요. 그다음에 예. 또 뭐 다른 자리에는 뭐 국정원장에 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내정됐다. 이종석? 네, 이런 보도도 있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의원이 그렇죠. 내정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지금은 사실 이제 전망들이죠 전망. 그렇죠. 전망들이고 이제 일단은 네. 이제 대통령실 인선부터 먼저 해놓고 네. 내각은 절차들이 있잖아요. 장관은 국회 음. 동의도 받아야 되고 청문회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뭐 이조 부총리라든지 그러니까요. 일단은 좀 불편한 동거를 좀 해야 돼요. 음. 그리고 나서도 어쨌든 이제 후보자를 발표를 한다면 하마평입니다. 확정 네,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국방장관의 안규백 의원이 거론이 된다든지 정책실장의 이한주 원장이 거론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대변인의 이제 비례대표죠 강유정 의원이 아하. 거론이 되고도 있습니다. 네. 예. 네. 이런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의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고 혹시 우리 장 소장님 뭐 들으신 내용 있으면 좀 하나 풀어주시죠. 아니요, 다 얘기하셔가지고. 요 정도입니까? 네. 아 정부력이 점점 아니 제가 어제 밤에 바닥을 가장 먼저 네. 김민석 국무총리 설에 대해서 제가 네. 주요 관계자들에게 통보를 해줬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11시에. 그리고 한 12시쯤에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 기자님 제가 깜빡 잊고 못 보내드렸어요. 네. 아 근데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울시장에 또 꿈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국무총리 갔다가 그 총리 갔다가 서울시장이요? 그 내막을 좀 얘기해 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거 보면 신혜영 기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거의 네. 맞을 것 같다. 아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음. 네. 네. 그리고 네. 솔직히 이번에 비상계엄 과정 중에서 예. 상당히 공헌을 많이 세웠고 그렇죠. 정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상당히 좀 고마워도 하고 능력도 인정을 하고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엄을 처음 얘기했던 맞습니다. 사람이 이제 김민석 네. 의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인물들이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성남시장 시절부터 정말 이 바닥에서부터 같이 함께했던 측근들 중에서 김현지 보좌관 이 대통령실의 총무비서관을 맡을 것이다. 총무비서관. 네, 대통령실 뭐 예산 돈 관리하는 아주 살림을. 핵심적인 살림살이를 인사, 하는 인사가 요직이고 네.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누구죠? 갑자기 이름 생각나네. 윤재순. 윤재순. 네, 음. 검찰 때부터 함께 맞아요. 온 이제 네. 그분이 했었던 그 그리고 자리. 박근혜 때는 이제 누구지? 그 3인방 중에 한 명. 정- 정호성 말고 그 누구죠? 이재만. 맞다. 네. 이재만. 그렇게 이제 이른바 돈 관리 혹은 뭐 살림살이는 굉장히 하여튼 믿을 만한 사람을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오랜 시간 일을 함께 해온. 그렇죠. 네. 사고 안 나야 되니까. 네. 그리고 그 뭐 이재명의 입이다 이렇게도 불렸던 김남준 전 당대표실 정무부실장이 제1부속실장
이제 여기는 뭐 관저 관리하고 대통령 일정 짜고 이런 거 하는 자리인데 여기 자리가 유력하다라는 네.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아마 차기 정부에서 뭔가 역할을 좀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요. 얘기 안 하신 분이 한 분 누구 계신 있죠? 것 같은데. 그 경제수석 경제수석 예. 네. 누굽니까? 2억 원. 저 제1경제 네. 차관, 기획재정부 1차관, 네. 경제관료 경력 중심의 전문가 2억 원. 이름이 2억 원이에요. 이름이 2억 원씩. 2억 원. 예, 예상으로 2억 원. 동생분이 이조원 씨죠? 네, 맞습니다. 정확히 하시네요. 네. 네. 자, 2억 그분이 원. 또 하마평이 오르내리고 있다라고 아. 말씀을 좀. 혹시 지금 기사 안 난 사람 중에 하마평 오르내리는 거 있으면 빨리 여기서 하나씩 풀고 가세요. 빨리 하나씩 하세요. 네. 능력을 보여주세요. 없어요? 무능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보건대는 네. 차기 정부는 뭘 더 강력하게 좀 추진하겠다 아니면 이런 컬러로 이런 컨셉으로 좀 가겠구나라는 이제 감이 좀 오실 거 아니에요, 우리 평론가님. 일단 이번 정부가 네. 이제 두 번째로 인수위가 없는 데인데 일단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섰을 때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라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는 했지만은 네. 그때 경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반도체는 거의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었고 정치적으로 혼란하기는 했지만은 내란에 비할 바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박근혜의 개인 비리에 가까운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 정도로 혼란스럽지 않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면은 지금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 오랫동안 같이 해왔던 사람이 전방위로 이제 포진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대통령 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통합 뭐 이를테면 보수 선언하고 뭐 보수 인사 영입하고 이렇게 어떻게 돼야 된 거냐. 예를 들면은 뭐 홍준표 총리설 뭐 이렇게 어떻게 된 거냐. 뭐 그러니까 지금의 이거는 이제 마지막까지 인사 나눈 걸 봐야 되겠지만 지금 정무적인 판단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고 경제 위기고 정치적으로도 위기고 하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들 눈빛만 봐도 내 의중을 알고 같이 상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전진 배치해서 이 위기를 돌파하겠다라는 의중으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러니까 의원 입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비판하는 쪽에 이건 뭐 진영과 상관없이 예. 이건 거의 내각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의원 입각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좀 맞느냐. 이게 그러니까 뒤로 정권이 뒤로 갈수록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문제 생길 것 같으면은 의원들을 보통 이제 많이 썼던 옛날에 행태들 이런 들이 있는데 너무 지금 벌써부터 의원 얘기가 많이 나온다 이게 그런 부분은 조금 인재를 그래도 좀 폭넓게 좀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마지막에 뚜껑 열어봐야 이거 다 뒤집힐 수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네. 안규백 의원 얘기하셨는데 제가 어제 얘기 들은 것은 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있잖아요. 네. 그분이 유력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두고 보시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야당과 이제 대화를 계속 잘 해나가겠다는 이제 약속을 했었었고 어쨌든 하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야당 스스로가 참 난장판이고 진흙탕이고 네. 풍비박산 날 것 같아가지고 누구랑 대화해야 되는지. 아 야당 그게 내 애매모호할 야당에서 것 같아요. 누가 나올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용태 비대위원장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여야 영수회담이라든지 대화하고 소통하고 하는 게 조금 좀 격에 맞냐 뭐 그런 생각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원내대표가 또 누가 뽑힐지 모르겠지만 네. 네. 과연 이제 강성 원내대표가 뽑히게 되면은 네. 우리는 투쟁이다. 와, 우리는 그냥 지금 동쪽에 빨간색 야 이거를 기반으로 네. 이재명 정권 제대로 우리가 한번 비판하고 견제하겠다. 네. 대화 타협 안 해. 예. 이래 버리면은 뭐 이재명 정권이 손을 내밀어도 잡을 수 있는 상대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상황도 지켜봐야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김용태 어쨌든 지금 현재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김용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김용태 위원장이 만약에 그대로 간다고 치면 김용태 위원장이 그렇다고 대통령과 뭐 합의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합의한 내용을 과연 당에서 지키자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면 네. 야 이거 쉽지 않은 것 뭐 같아서. 이런 거 합의였어. 막 손가락질을 그러니까 이거 뭔데? 예전의 사례를 보면은 네. 2017년 대선 이후에 네. 이제 다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했느냐, 그 이후에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했느냐, 굉장히 강경 노선으로 뭐 하나하나씩 다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투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열심히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금 상실감이 큰 자기네들 유권자들 지지자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이제
선거가 계속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선거 치료가 필요한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렇게 강경 노선만으로 갔을 때 2016년 총선부터 져가지고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계속 졌거든요. 한 5연패 하니까 이제 이게 예전에 그 이준석 후보가 이준석이 이제 당 대표가 됐을 때 네. 보수 대구 지방의 유권자가 네. 이준석의 손을 잡으면서 부르르 하면서 떨면서 네. 어떻게 하면 우리 이제 이길 수 있냐. 너라도 당 대표를 만들어 줄게. 약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힘은 아직 덜 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선거 치료가 좀 더 필요하다. 지금 아직은. 네. 조금 더 깨져봐야 정신 차린다. 그래야지 뭐 소위 말해서 이렇게 당의 주류가 아닌 사람들이 또 하고 조금 합리적인 사람도 나오는데 지금은 아직도 소위 말해서 친윤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들이 네. 계속 가져갈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시각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네. 박찬대 원내대표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 등등이 네. 같이 아마 오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예. 국회 사랑제에서 네. 취임 선서 일정을 마치고 네. 오찬을 하고 함께 있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대통령 취임 첫날 야당 대표들 모아놓고 오찬하는 거는 처음인 굉장히 것 이례적인데. 같은데요. 예, 취임 첫날에. 예. 저희도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 오찬을 한번 좀 열어볼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마카세가 아니죠. 바로 우리카세. 아직 준비가 바다 장어입니다. 바다 장어를 저희가 몇 번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소개해 드릴 때마다 다 품절 오.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우리카세에서 어부들 긴급 투입해서 네. 장어들을 꽤 잡아오셨고요. 네, 그래서 아. 여러분께 다시 보내드릴 수가 있게 네. 됐습니다. 그런데 장어가 아직 도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어가요? JTBC가 참 좋은 회사인데요. 네. 그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엘리베이터가 영 말을 듣지 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 누르면 바닥바닥 와줘야 되는데 네, 자꾸 네, 위아래로 네. 올라갔다 내려오는 바람에 아이고야. 먹은 걸로 치고 알겠습니다. 장어가 좀 늦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예. 우리카세 바다장어 그 자연산으로 뭐 소금 구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양념 구이가 있습니다. 혹시 전에 드셨을 때는 어떤 게 더 좋았을까요? 소금구이가 전 소금 구이가 담백하고 더 담백하고 음. 좋았죠. 네. 우리 김준희 평론가님은 저는 둘 다 좋은데요. 네, 양념이 개인적으로 제 취향이기는 해요. 아무래도 술이랑 같이 드시려면 또 양념이 조금 더 양념 간이 돼야 돼요. 간이 돼 돼야 있어야죠. 돼요. 근데 네. 이제 매운탕 같은 경우도 네. 그러니까 빨간 거보다는 지리를 드시는 게 아하. 왜냐면은 제가 그 횟집 사장님들하고 좀 친한데 네. 좀 싱싱한 거는 양념을 안 한다. 하지만 우리카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들어온 우리카세 바다 장어 한번 맛을 보시면 또 생각이 완전히 좀 바뀌실 예정이고요. 우리 저 장성철 소장님 또 급하게 또 다음 일정 있으시군요. 아니요 없어요. 아니요? 가요. 아. 예, 먹고 가야지, 한번, 뭔 예, 소리야. 드시고 얼른 드시고 아유, 출발하시면 이재명 되겠습니다. 대통령 시대인데 네, 먹고 가야죠. 드시는 동안 먹고 힘내서. 아, 근데 네. 두 분이 어저께 진짜 대한민국의 제일 핫한 평론가 두 분이 12시간씩 방송하셨잖아요. 네. 기운이 없으실 텐데 아, 장어 진짜 먹으면 바로 기운 나실 겁니다. 네. 맛있어. 어젯밤에 그렇게 힘들었던 그 방송 12시간씩 생방을 하셨으니까 고생 피곤함이 많으셨고 그냥 쫙 풀렸네요. 진짜, 예. 진짜 힘이 확 나네요, 진짜. 먹어보니까. 예. 자, 이렇게 많이들 드셔서 힘내시고 또 오늘부터 다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한 마리에 9,800원. 바로 수요일은 우리카세가 함께하는 날이죠. 100% 통영 자연산 바다 장어로 갑니다. 바로 에어프라이어 F나 프라이팬에 구워 드시면 되고요. 설명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로 몇 도 몇 유명해지. 분이에요? 요거요? 에어프라이어에 한 180도에서 한 6, 7분 정도 구우면 될까요? 말만 하지 말고 좀 10분은 드세요. 10분 정도면 네. 충분히 다 익어 가니까 그렇게 드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왜 양념이 좋냐, 소금이 좋냐를 물어보시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왜요? 치킨도 반반 먹는데 아하, 두 개 다 드시면 되는데. 둘 다 사서 반반씩 먹어요. 아유, 제가 놓쳤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요거 오후 2시 이전에 주문하시면 산지 직송 당일 발송을 해드리니까 이제 또 6월 6일부터 또 연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미리미리 쟁여두셔야 됩니다. 지금 빨리 주문하시는 게 연휴 때 장어를 확보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홈쇼핑 쇼 호스트 제안 안 들어와요, 혹시? 네네. 엄청 잘할 것 같아. 그러면 저희 볼래요. 옆에서 막 먹어드릴게. 옆에서 홈쇼핑도 이제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죠. 언제까지 그러니까 고인물들 언제까지 아유, 그렇게 쓸 그만해야 거야. 돼. 네. 정말 맛있는 우리카세 바다장어 자연산으로 보내드립니다. 한 마리 9,800원.
아주 시원하게 안전하게 보내드리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 5만 원 이상 주문 시 무료 배송까지 해드리니까 네이버에서 우리카세 바다장어 또는 더보기 링크에서 지금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분은 보내드리고 바로 저희는 서영교 의원 모시고 일단 대선 캠프 분위기도 한번 좀 여쭤보고요. 또 지금 그 취임 선서하는 것도 오셨죠? 바로 오셨습니다. 네, 예. 그 분도 한번 모셔보고 그 다음 시간에는 윤희용 실장과 함께 자세한 득표수 분석 한번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서영교 의원에 모셔야 분위기 좋겠지. 뭘 물어봐. 얼마나 좋겠다 분위기가. 어떻게 그럼 왔는데.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저희는 서영교 의원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